아름다운 우리 역사 10분 역공입니다. 지난 시간 EP918 근초고왕 전성기 재미있으셨나요? 오늘은 EP19 무련광릉 이야기입니다. 1971년 공주 배수로 공사 중 땅이 꺼지며 왕의 무덤이 드러났습니다. 삽질 한 번에 1500년 잠든 백제왕이 깨어났던 순간이었죠. 도굴 한 번 당하지 않은 백제왕릉이 멀쩡히 나타난 겁니다. 한국 고고학 100년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그 안에서 무덤 주인 이름이 적힌 돌까지 발견되었죠. 공주 송산리에는 백제 왕릉으로 보이는 고분이 모여 있었는데요. 1971년 7월 6호분 배수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장마철이라 6호분에 물이 스며들어 보수가 시급했거든요. 그런데 6호분 뒤편을 파던 인부의 삽이 단단한 벽돌에 닿았죠. 흙 속에서 가지런히 쌓인 백제식 벽돌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 벽돌은 분명히 또 다른 무덤의 천장이었습니다. 공사는 즉시 멈췄고 문화재관리국에 긴급 보고가 올라갔죠. 조사단은 김원룡 단장 지휘 아래 현장으로 급히 달려왔는데요. 비는 점점 거세지고 무덤 안으로 빗물이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발굴은 단 하룻밤 만에 마무리하기로 결정되었죠. 지금 와서 보면 너무나 성급한 결정이라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도 그날 밤 한국사 최대의 발견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무덤 입구는 벽돌로 정교하게 쌓여 있었는데요. 처음 보는 양식이었습니다. 고구려식도 신라식도 아닌 중국 남조의 전축분 양식이었거든요. 벽돌 하나하나에 연꽃 무늬가 새겨져 있어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입구를 막은 돌을 조심스레 드러내자 안쪽에서 찬 바람이 흘러나왔죠. 점점 500년 동안 닫혀있던 백제왕의 공간이 그렇게 열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입구 바닥에서 조사단의 시선을 사로잡는 돌판 2장이 보였는데요. 그것이 바로 한국 고고학을 통째로 바꿔놓은 무련광 지석이었습니다. 지석에는 무덤 주인의 이름과 사망한 날짜가 또렷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삼국시대 왕릉 중 주인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이 무덤이 처음이었죠. 지석은 백제 25대 임금 무련광과 왕비의 기록을 담고 있었는데요. 사망 연도가 삼국사기 기록과 정확히 일치해 모두가 놀랐다고 합니다. 사료와 유물이 이렇게 맞아떨어진 사례는 한국사에 거의 없었거든요. 무덤 안쪽으로 들어가자 금빛이 어른거리는 유물들이 가득했는데요. 왕과 왕비의 금제관장식이 1500년 시간을 견디고 빛나고 있었죠. 금귀걸이, 금팔찌, 청동거울까지 출토 유물은 모두 사함 600여 점이었습니다. 그중 12점은 훗날 국보로 지정될 만큼 가치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왕비의 머리맡에서 나온 베개에는 봉황과 연꽃이 그려져 있었죠. 발받침에는 거북 등껍질 무늬가 새겨져 있어 정교함이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유물들을 자세히 살피던 학자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백제 왕릉인데 중국, 일본, 동남아 물건이 함께 묻혀 있었던 것이죠. 중국 남조에서 들어온 청자 등잔이 무덤 안에 놓여 있었는데요. 일본 규슈산 금송으로 만든 관제가 왕의 시신을 감싸고 있었죠. 동남아에서 건너온 유리구슬도 수백 점이 함께 출토됐습니다. 한 무덤 안에 동아시아 절반의 물건이 모여 있었던 셈인데요. 이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지 학자들은 곧 깨닫게 되었죠. 백제는 단순한 한반도 변방 국가가 아니었다는 의미였는데요. 황해와 동중국해를 무대로 삼은 해상 강국이었던 것이죠. 무령왕은 양나라 무제와 직접 사신을 주고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양직공대는 백제 사신의 모습이 또렷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관모와 의복이 정교하게 묘사되어 백제의 위상을 보여주었죠. 외에 아스카 문화감 역시 백제의 손길이 짙게 배어 있었거든요. 백제의 기술자와 학자들이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향했고요. 그 답례로 일본에서는 금송과 진귀한 물품이 들어왔던 것이죠. 무령광릉의 유물들은 이 교류의 흐름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는데요. 왕의 베개 옆에서는 청동 거울 3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일본 후네야마 고분의 거울과 같은 형태였죠. 두 무덤이 같은 시기 같은 공방에서 만든 거울을 공유한 것인데요. 백제와 외 왕실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보여주는 증거죠. 무령왕 자신도 일본 규슈에서 태어났다는 기록이 일본서기에 남아 있고요. 그래서 무령광릉은 한 사람의 무덤을 넘어선
시대의 증거였는데요. 그런데 이 무덤에서 정말 놀라운 물건이 하나 발견됩니다. 입구에 놓인 작은 돌판 2장이 시선을 끌었는데요. 이 돌판이 바로 무덤의 주인을 알려준 지석이었죠. 지석에는 백제 사마왕이 묻혔다는 사실이 새겨져 있었는데요. 사마왕은 곧 백제 25대 무련광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한국 고대사에서 주인이 명확히 밝혀진 왕릉은 이게 처음이었죠. 그동안의 왕릉들은 누구의 것인지 추정만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무령왕릉은 한국 고고학의 기준점이 된 무덤이었는데요. 지석 옆에는 묘지를 산 갑시라는 동전 꾸러미도 놓여 있었죠. 땅의 신에게 무덤 자리를 사들였다는 의례의 흔적이었고요. 이런 매직원 풍습은 당시 중국 남조에서 유행하던 의례였는데요. 백제가 남조 양나라와 깊이 교류했다는 증거가 된 거죠. 무덤의 형태도 백제 고유 양식이 아닌 벽돌 무덤이었거든요. 양나라에서 유행한 전축분 양식을 그대로 들여온 무덤이었죠. 벽돌 하나하나에 연꽃 무늬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는데요. 이 무늬는 백제 장인들이 직접 구워낸 솜씨로 평가됩니다. 외래 양식을 들여오되 자기식으로 소화한 셈이었죠. 그 안에서 발견된 부장품은 무려 3,600여 점에 달했는데요. 이 중 국보로 지정된 유물만 12건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무령광릉은 5세기 백제의 국력을 말해주는 보물창고였죠. 특히 무령광의 금제 관식은 백제 공예의 정수를 보여주는데요. 불꽃 모양 금판에 정교한 영락이 매달린 형태로 출토됐습니다. 왕비의 관식은 좌우대칭으로 더욱 단정한 구성을 보여주죠. 두 관식 모두 얇은 금판을 오려 만든 정교한 솜씨였는데요. 이는 백제 금속 공예 기술의 절정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왕의 발치에서는 청동거울 3점이 나란히 출토됐는데요. 그중 방격규구 신수문경은 중국 거울과 같은 계열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거푸집의 거울이 일본에서도 발견됐거든요. 백제와 외의 교류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보여주는 단서였죠. 거울 하나가 5세기 동아시아 바닷길을 증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관제로 쓰인 나무는 분석 결과 일본산 금송으로 밝혀졌는데요. 금송은 일본 남부지방에서만 자라는 귀한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가 바다를 건너와 백제 왕의 관이 된 셈이었죠. 외에서 보낸 목재가 왕의 마지막 자리에 쓰인 것인데요. 양국 왕실의 관계가 의례 차원까지 이어졌다는 증거였습니다. 또한 무덤 안에서는 중국 도자기 여러 점이 함께 나왔는데요. 양나라에서 들여온 청자 등잔과 흑자 항아리가 포함됐죠. 백제가 남조 양나라와 활발히 교류하던 시기를 보여주는데요. 무덤 자체의 벽돌 구조도 양나라 양식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결국 무령왕릉은 동아시아 3국의 교차점에 서 있었던 것이죠. 무령왕릉은 백제가 결코 변방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 남조와 어깨를 나란히 한 외교 강국이었던 거죠. 외와도 긴밀히 이어져 문물을 건네주던 문화 선진국이었고요. 무덤 속 금제 장식은 백제 장인의 솜씨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얇은 금판을 오려 새긴 불꽃 무늬가 지금도 선명히 남아있죠. 왕비의 베개에 그려진 봉황은 색채까지 또렷이 살아있고요. 저철 500년 세월을 이긴 색감이 우리를 그 시대로 데려갑니다. 왕의 발 받침에는 연꽃과 거북 무늬가 정교하게 새겨졌죠. 무덤 속 모든 유물이 백제 미감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령광은 이 모든 불을 바탕으로 백제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한성함락의 충격을 딛고 다시 강국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무령광릉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부활의 증거인 거죠. 공주 송산리에는 지금도 무령광릉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요. 수많은 관람객이 그 앞에 서서 백제의 숨결을 느끼고 있습니다. 잊혔던 한 왕의 무덤이 백제사 전체를 새로 쓰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 영광이 한순간에 무너진 배신의 날이 다음 편입니다.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바로 알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